서피언스의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불화수소 일부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요. 점차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불안 요인들이 좀 잦아들면서 시장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소리 잘 들리시면은 1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밤입니다. 가을이 이제 막 깊어갑니다. 깊어간다기에는 좀 그러나? 근데 초기 단계인데, 남부지방엔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네요. 중부지방도 아마 내일부터, 오늘 저녁, 빠르면 오늘 저녁부터, 늦어도 내일부터는 비가 좀 올 것 같고, 또, 링링이라는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지금, 필리핀 쪽인가요? 대만 쪽인가요? 그쪽에서 쭉 치고 올라와서 이번 주말에 이 링링이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해안을 따라 올라올 거라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제가 좋은 계획을 좀 세워놨었는데 참 이거 정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이거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차트 먼저 쭉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의 흐름들 변화무쌍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정말 예술적입니다.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쭉 좀 종목들의 흐름들을 쭉 감상하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요렇게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움직였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네, 이렇게 이제 과거를 쭉 들여다보는 거 참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과거 오늘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감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보고,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미국이 월요일 날은 노동절이었다 그래요. 노동절 휴일이었고,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다우지수 모양 보니까 이렇게 됐죠. 최근에 지난 주말까지 다우가 좀 올랐고, 미국 증시 좀 올랐는데, 사실 올랐다기보다는, 계속 요렇게 왔다 갔다 했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크게 오른 것도 아닌 것이, 크게 내린 것도 아닌 것이, 그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7월 말 8월달 휴가라서 그런가? 8월 내내, 여름 내내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장기 라인에서 지지를 만들고 6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그래서 그냥 등락한 거예요. 세계 경제나 세계 증시에 큰 악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연일 싸우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했는데, 막상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박스권 등락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또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장기 상승을 해가지고 장기 상승의 고점에서 그냥 등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18년부터 19년까지 내리 한 2년 가까이, 1년 한 9개월입니까? 1년 8개월 가까이, 거의 그냥 24,000에서 27,000 사이, 25,000에서 27,000 사이 고점의 좁은 좁은 그 영역을 고점에서, 장기 고점에서 좁은 영역에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좀 고점에 있다라는 거죠. 장기 고점에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경제를 들여다보면 또 특별하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지만 그 싸우는 거 끝나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괜히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다우지수도 괜찮고 S&P 비슷하고 나스닥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내려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작년도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반등해가지고 요 그냥 3000포인트는 못 올라갔지만 3000포인트 근처에서 그냥 행보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미국과 싸운다고 해서 더 내려간 것은 아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어쨌든 뭐 하방이 단단합니다. 2만 포인트 위에 와 있고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한국만 좀 내려왔습니다. 한국만 좀 내려와 있고 아무래도 한국은 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한국은 약간 좀 취약한 증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내려와 있고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뭐 올해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과 좀 가까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최근에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뭐 급등하는 그 위험 요인이 보이는 것은 아니고 최근 8월 한 달 동안에 그냥 122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환율 올라간 게 우리한테 악재인가? 악재 아닌 듯이 보여요. 악재 아닌 듯이. 환율 올라간 게 어찌 보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한국 돈이 약세니까 한국 경제가 좀 취약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은 뭐 유럽 정치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시장이 좀 빠지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로 가면 시장이 빠진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 IMF를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원화가 약세로 가면 괜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수출 잘 된다고. 미국도 달러가 강세보다는 달러가 약세를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다. 또 제가 어제 그 한국의 부채 비율을 봤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오랜만에 그 시간이 한번 볼까요? 한국의 부채 비율.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 뭐 걱정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국가 부채 비율 한번 봐볼까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요거 어제 봤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놨습니다만은 국가 부채 비율. 이거 표가 어디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표였는데 제가 그것을 모아놓진 않았는데 요거네. 요거 이미지로 나왔네요. 이미지로. 그래서 요건데 요거 지금 이제 한국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잘 안 보이죠? 쭉 나왔는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구나. 이거나 국가 부채 비율이 있는데 가계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 나오고 요거 말고 국가 부채 비율이 요건가? GDP 부채 비율 아쉽네. 그게 어디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국가 부채 비율 나온 걸 보니까 한국이 뭐 별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한 40% 가까이 되는데 아주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 우량하다 불량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양호하더라.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부채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채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좀 아쉽긴 한데 그거가 어디 나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쭉 표를 보다 자 생각하자고요. 한 40% 가까이 되는데 40% 가까이 되는 것이 유럽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 우량한 국가들 수준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더라고요. 가계부채 비율 말고 국가부채 비율.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다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그 글로벌 리스크라든가
또 한국의 어떤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종목에 대한 연구나 잘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 낮죠. 엄청 낮습니다. 일본은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 가지고 빚을 내서 살고 있는 나라. 일본하고 뭐 미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 부채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시장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지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역별 상태니까 우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요런 게 상승이죠. 17년도에 요런 게 상승이고 작년도 들어서는 이제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상승이 아니라 지금 하락하는 중이에요. 하락하는 중. 지수는 하락하는 중이다. 그것을 이제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중인데 여기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역별 상태니까 하락하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하는 거죠. 작년도 여름 이후에 이제 장기 평선을 이탈해 가지고 지수가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5월 달에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꺾여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저점에 있다. 이때 이제 올해 5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해결될 듯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수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은 한국 증시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거 뭐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신경 쓰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다. 자, 오늘 대형주부터 쭉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에 일어났던 종목들과 지수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역사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왜 연구하느냐?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과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가 과거가 이랬는데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역사, 인류의 역사가 이랬는데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과거에 대한 반성, 또 잘한 거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미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역사의 연구거든요. 역사 연구의 이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어떤 쪽이 잘 가는 쪽이고 어떤 쪽은 저평가됐고 어떤 쪽은 좀 고평가된 것 같고 어떤 쪽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쭉 좀 연구해가지고 내일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항상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IT 종목군들 한번 보면 말이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규제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 반도체 가격, D램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D램만 있는 건 아니고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있고 디스플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휴대폰 뭐 여러 가지 종합 가전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익 창출 기업군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니까 삼성전자는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2017년 그 고점 57,000원부터 주가 내려왔지만 많이 내리진 않았죠. 반도체 가격은 많이 내려왔는데,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반도체가. 디램 반도체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가는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또 이익도 많이 훼손됐습니다만은 주가는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야 되느냐 하는 건데, 당장 뭐 2분기, 당장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 인 거죠. 아직까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디램 반도체 가격이 바닥 징후가 보인다. 또 디램 반도체 가격 바닥 징후니까 삼성전자 전체로 볼 때도 이익이 지금 바닥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좋아질 여지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 좋아지진 않았다. 그걸 감안한다면 주가는 뭐 이 정도에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좀 덜 빠진 면이 있죠.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덜 빠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또 보고 가야죠. 오늘 뭐 UBS,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다 삼성전자 매도했네요. 많이 매도했네요. 그래서 이익 규모의 변화를 한번 이참에 한번 분기별로 체크 한번 해볼 필요 있겠다라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인데, 작년도 2분기에 14조 8천억이죠. 작년도 3분기에 17조 5천억. 근데 작년 4분기에 10조로 내려왔고, 올해 1분기에 6조까지 내려왔고, 2분기에도 6조. 그러니까 17조에서 6조로 내려간 겁니다. 17조까지 갔다가 6조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17조 정도까지 갔다가 6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뭐, 한 3분의 1로 내려갔잖아요. 3분의 1로. 3분의 1로 내려갔으니까, 이익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훨씬 더 내려가야 되죠. 근데 덜 내려온 겁니다.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겠다.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 가격 바닥 징후 보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익 규모가 크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이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았다. 요걸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그 이익 규모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분기별로 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 수준을 보게 되면은 또 많이 내려왔죠. 보시면은 작년도 2분기에 5조였어요. 그리고 작년도 3분기에 6조였습니다. 4분기에 4조 였다가 올해 1분기에는 1조로 내려왔고 2분기에는 6천억까지 내려왔어요. 6천억. 그러니까 6조에서 6천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익 규모,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10분의 1 토막. 가장 잘 나갈 때 비해서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난 6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실제로 주가는 10분의 1 토막 나느냐? 그건 아니죠.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왔는데 주가는 97,000원에서 지금 77,000원. 어찌 보면 너무 안 내려온 거 아니야, 이거? 응? 너무 안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질 때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내려왔다. 영업이익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주가는 뭐 9만원에서 8만원만 내려왔으니까 이게 뭐 7만원이니까 별로 내려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영업이익의 증감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래의 기대 수익 같은 거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증감과 주가의 등락을 또 한번 우리가 비교해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바닥까지 왔다가 반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뭐 좀 현대차는 이번에 임단협도 잘 체결됐고 또 그 이익 구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익 구조가. 그래서
현대차의 이익 구조도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현대차의 이익 구조 오랜만에 한번 봐보고 넘어가자고요. 시간 좀 있으니까. 오늘 뭐 장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현대차의 이익 구조는 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2분기죠. 9,500억. 작년도 3분기에 2,800억. 이게 이제 작년도 3분기가 바닥이었어요. 2,800억 찍고, 작년도 이제 4분기에 5천억. 올해 1분기에 8천억. 올해 2분기에 1조 2천억. 많이 좋아졌잖아요. 작년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가 바닥을 찍고 좀, 그러니까 9,500억에서 다시 1조 2천억 돌아왔단 말이죠. 많이 좋아진 거야.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많이 안 올라왔죠. 데모 한번 사업장 폐쇄해 버릴까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상하게 그 전체적으로 이익 구조가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왔다는 거. 주가는 별로 안 올랐다. 그리고 현대차는 뭐 주가 수준 보니까 지금 많이 저점에 있죠. 2012년도의 25만 원 하다가 지금 12만 원 절반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현대차는 그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확실히 이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성장성만 좀 더 확보해 준다면 현대차도 한번 대박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그런 맥락이다 하는 거.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고, 또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현대중공업이죠. 최근에 바닥치고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앞으로 조선업이 좋아질 것 같다, 선박이 좋아진다, 또 거제도하고 울산에 좀 고용이 늘고 있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선업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다. 다음번에 조선업은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난 그 아파트 경기 좋았고, 또 지난 1, 2년 동안에 이제 중동의 건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좀 반영을 덜 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서 조선건설은 앞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갈 여지, 그러니까 좀 지금의 평가보다도 더 좀 좋게 평가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근데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찌 보면은 그 모바일 시대, 어찌 보면은 SNS 시대의 그런 변화를 갖다가 대변하는 모습이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너무 바이오에 이제 치우쳐 있다가 바이오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니까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카카오는 역사적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이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호텔신라 신세계점 올라왔다. 이건 특별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오늘 대형주들과 지수의 흐름들이 비교적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같다 하는 거. 또 수급을 보니까 수급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 많이 팔았는데 기관들이 또 좀 받쳐주는 이런 면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급은 좋았는데 지수는 별로 안 올라왔고, 코스닥은 수급이 별로 안 좋았죠. 양매도였는데 지수는 선방했고, 이런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네이버,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또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의 테마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테마의 흐름에서 바이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별한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바이오가 요런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이오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 과도한
신약 기대감이 이게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 두려움으로 변화 중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의 주체들이 기관들은 좀 안심이 되는 셀트 같은 종목들을 사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안 사고 있고요. 안 사고 바이오를 안 사고 있고, 안바이오 말이 되나? 안바이오. 그다음에 개인들은 신약주보다는 비신약주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제 좀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좀 종목들이 그래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KPM 테크 이런 것들은 사실 주력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이중 항체 종목군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큰 기대를 가지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셀트나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라젠이나 코롱티슈전 같은 것들, HLB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좀 의심하는 눈초리,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오르는 게 없는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어떤 낙폭과대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5G 종목이었죠. 5G 종목은 너무 장기로 상승해가지고 고점에서 고원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누차 많이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별 상태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어제 그저께 올랐고 오늘은 조금 오이솔루션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난 7, 8, 9월 달에 6, 7, 8월 달 보면은 이게 이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고점 행보형,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이제 KMW가 아직까지도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어제도 좀 상승한 모습이고, KMW는 좋았다는 거죠. 5G가 그래도 어쨌든 5G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테마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최고의 테마주. 그래도 크게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것도 내리긴 내리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 또 RFHIC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어저께 크게 올랐고 오늘도 내리질 않고, 그러니까 역시 시세를 아직은 내고 있다 봐야 되겠죠. 5G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올랐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탄력 있는 썩어도 준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재밌는 5G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본 수혜주들은 말은 많았는데 실손은 없었다. 일본 수혜주는 말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인기는 있었는데 시세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세는 없었다. 인기는 있었는데 왜 시세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있든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인기는 참 있었는데 시세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 이제 일본주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같은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주가가 이제 8월 초 반짝했다가 그냥 조정이고요. 그나마 삼룡물산 같은 게 좋았습니다. 이건 우리 방에서 좀 했고, 아직도 지금 삼룡물산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나미 같은 종목도 이제 초창기에 끼 있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8월달 내내 좀 곧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요건 사실은 끼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지만 기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 기관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후성 같은 종목들이었는데, 또 요것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산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주가는 별로였다. 솔브레인도 별로고 후성도 별로고, 이거 들어가서 수익 난 사람 없을 거예요. 많이들 시장에서 또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일본 수혜주, 그래서 불화수소 종목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세 별로 안 왔다는 거죠. 동진세미캠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진세미캠에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이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업 내용 좋아요. 또 정말 반도체에서 아주 필수적인 이제 그런 기업이죠. 포트레지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반하게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품목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영업이익도 괜찮고 아직까지 괜찮죠.
오히려 이제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좀 영업이익도 좀 좋아진 측면이 있었지만 주가는 어찌 이상하게 주가는 별로 못 올라가는 주가가 뭐 최고치보다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못 올라가. 왜 그러냐 봤더니만 내용은 그거예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반도체 D램 가격 내려가면서 업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 관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안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요것들이 뭐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아무리 애국 펀드가 해고 하더라도, 이 기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가죠. 수급이 별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요것도 뭐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메모리도 많이 봤는데, 비메모리도 그쵸? 비메모리. LB세미콘, 삼성전자에서 30조를 투자하느니 말은 많았죠? 300조를 투자하느니 30조를 말은 많았는데 별로 주가는 오히려 5, 6월 달에 그때 반짝될 때 올라갔다 그 이후로 계속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조정이에요. 넷펫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지금 비메모리하고 5G 정도가 그나마 몇몇 종목이 좀 살아있더라. 테스나도 지금 이제 좀 내려오는 차트가 하여튼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보니까 공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좀 정리를 하자면은 목님님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대형주에서는 현재 우리가 살만한 종목은 조선이나 건설주 정도 살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간망이 낫지 않냐 하는 정도, 그 정도. 바닥치고 좀 올라오는 이런 것보다도 IT를 지금 사기에도 좀 그렇고, 오히려 자동차가 더 낫지 않겠냐. 자동차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실적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분기별로 1조 5천억 정도 이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낸다면은 공격적으로 좀 자동차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조선건설 자동차 정도, 그 정도가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그렇고, 테마 중에서는 바이오, 5G, 또 일본 수혜주, 그 다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종목별로 접근해야겠다. 바이오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바이오 전체를 사는 것보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락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접근할 때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은 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는 거. 5G 종목군은 종목별로 아직까지도 먹을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종목별로 괜찮은 차트를 갖다가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일본 수혜주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시세는 종목은 별로 없는데, 조금 일본 수혜주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가되 뭔가 그래도 좀 간헐적으로 뜨는 거, 아까 삼육물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세가 살아있는 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주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죠. 가장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그래도 재료가 살아있는데, 재료가 살아있죠.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의 테마주, 김정은 테마주는 그렇고 트럼프 테마주이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최고의 테마주죠. 남북주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주고 있는 게, 역점을 주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이죠. 남북 관계 개선. 요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북한에서 때로 싫은 소리를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북한에서 막 싫은 소리 하지만 트럼프 역시 싫은 소리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들,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이제 미국과 한국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본다면, 그 의지를 믿고 남북경협주는 좀 미래를, 그렇죠, 정은이가 갑질하고 있죠.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푸른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볼 때에 현재 그래도 가장 좀 재료가 살아있다. 재료가 살아있고,
뭔가 이제 뭐가 나올 듯 하면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하는 게 이제 남북재료주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재료주 오늘 한번 쭉 좀 보겠습니다. 남북재료 시간 좀 나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인기가 있었던 이제 인디에프부터 한번 봐볼게요. 인디에프는 그 개성공단 종목인데 주가가 좀 고점을 치고 3,500에서 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어찌 보면 박스권이다 봐야겠죠. 박스권 3,600원에서 고점을 치고 내려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개성공단이 뭐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관련된 것은 여전히 유효한데 수급적으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다. 또 신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모습인데 신원이 아주 좀 덜 빠졌네요. 조금 나은 편.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 유상경제 얘기하면서 한번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는 거. 좋은 사람들이 조금 개성공단의 이미지를 좀 흐렸다? 그렇게 볼 수 있으려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진석재를 비롯해서 금강산 관련 종목들. 금강산 관련 종목들은 아직 견조합니다. 아직까지 견조하고,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쪽이 사실은 관광이라 그러죠. 관광. 당장 관광 쪽으로 한번 활성해 보겠다고 많이 참 뭐 어찌 보면은 그 젊은 친구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의욕이 충만해 가지고 마식령 스키장도 갔다가 원산에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 거기도 갔다가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상황들 뭐 제재 조치 때문에 돈도 안 들어오고 물자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비료 공장도 가동이 안 된다 그래요. 비료 원료를 가서 수입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비료 원료도 수입 못 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참 혼자 혈혈단신으로 뛰고 있나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뛴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닌데 북한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미국의 친미국가 되는 겁니다. 친미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미국가. 친미국가 되는 건데 핵을 버리고 친미국가 되면은 북한의 미래는 그냥 뭐 트럼프 말대로 정말 날아가는 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 문명이라 봐야겠죠.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트남처럼 친미국가로 돌았으면은 될 거예요. 근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친미, 남한은 친중으로 한반도가 바뀌는 거네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북한이 조금 친미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핵을 버리고 친미로 돌아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돌아설 것이 관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진석재, 용평 리조트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맥락이죠. 차트 모양은 좋아요. 또 주가 많이 내려왔던 아난티 17,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뭐 길게는 30,000원까지 갔다 내려왔던 종목이죠. 아난티 아직까지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강산 종목 관광주에서 가장 이제 선도주가 이제 아난티예요. 아난티인데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지금 올라갈 듯한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좋지만 최근 들어서는 철도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도주. 그래서 철도주가 올라오는데 철도주의 대장이 지금 푸른 기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 왜 치고 올라왔는지는 잘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죠, 제가. 왜 치고 올라왔는지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푸른 기술이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거래를 크게 일으면서 치고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부산산업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도 레일 만드는 회사인데 부산산업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아TI 뭐 대장주죠. 대장주 대아TI도 딱 치고 올라갈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 현대로템 롯데르담의 곱추 현대로템이 또 치고 올라갈 듯한 완전 바닥 다졌죠. 그 외에 에스트래빅, 에코마이스터, 대우AL 같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도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지금 힘잡고 있어요. 폼이 딱 좋죠. 대우AL도 딱 모양 보니까 올랐다가 밀렸다가 이게 이제 주가 올라가는 종목은 되게 이래요.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아주 견조한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눌림목을 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눌림목을 잘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우AL 같은 것은 막 튀어 올라갈 듯한 것은 그런 모습이죠. 튀어 올라갔던 모습 대우AL. 그리고 철도주들 모양 좋고
저 철도적 모양 좋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외에 SOC 관련돼서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 다음에 전력주들도 좀 이제 뭐 또 자리 잡으려고 그러갖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또 항상 관심을 끄는 자원주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려 시멘트로 또 단기 매매 한번 했죠. 어제 그저께 단기 매매하고 고려 시멘트 이것도 한번 참 좋아요. 차트 좋잖아요. 그런데 농업주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남북주 정도야.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남북주 정도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매수가 좀 들어올 듯 또 이제 그 에너지가 좀 모이는 뭐 에너지가 모이는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보이는 게 남북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쭉 좀 설명드리지만 남북 경협주들은 그런 면에서 좀 매력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왕이 그 외교부장이 지금 북한에 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간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이 북한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G20회담 참석해가지고 또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만나자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간에 판문점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정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각에서 볼 때에 왕이가 왜 북한에 갔을까, 왜 평양에 갔을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왕이가 평양에 간 이유는 요거는 뭐 내일 모레면 알려지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간 이유는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아마도 오늘 저녁쯤에 김정은과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제 같은 외교부장끼리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마 김정은을 만나고 있지 않겠냐, 혹은 김정은이 주최하는 뭐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제 내밀한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의 메시지, 또 트럼프가 시진핑에 전달한 메시지, 이런 걸 갖다 지금 김정은한테 전달하고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같이 어떤 그 북미회담의 그 틀 같은 것을 조율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추측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떠나면서 이제 내일 떠나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돼가지고 북한에서 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북한에서 뭐 실무회담을 시작하겠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을 하게 될지 아니면 바로 정상회담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경절에 김정은을 초대하기 위해서 갔다. 이 얘기도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난번에 쭉 지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국경절에 뭐 김정은이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회담을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게 정설이고, 국경절 초청이야 뭐 한번 가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국경절이야 그냥 참석하는 거니까. 중국 국경절에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참석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경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많이 좀 사이가 벌어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랬는데, 일본하고도 그렇고 그때 조금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경이로운 국면이었죠. 경이로운 국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드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막 애매하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도 틀어지고 미국과도 틀어지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뭐 가겠죠. 국경절에 갈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가 뭐 김정은한테 국정절에 와라 이런 것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마도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주려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그 내용들이 맞다면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북한에서 어떤 실무회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요. 전체로 좀 크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는 피크를 친 것 같다. 피크를 쳐서 이제는 점차 미중 간의 갈등이 약해지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 국면이다. 그래서 요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건 스탠리인가요, 오늘? 모건 스탠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본 얘기를 했죠. JP 모건에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위험 자산의 매입 시기가 왔다. 지금이 주식을 살 때다. JP 모건. 여기 JP 모건 건물이 크네요. 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했던 것은, 리스크했던 이유는 중미의 무역전쟁 때문에 그랬다. 근데 요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꼭 같은데,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면 경제나 증시에 메가톤급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마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약화되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때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JP모건의 생각과 같습니다. JP모건은 원래 미국의 그 금융위기랄까 공황에서 미국을 건진 그런 증권사죠. 옛날에는 이제 JP모건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연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있지만 옛날에 연준이 없었잖아요. JP모건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있지만 그런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JP모건에서 주식을 살 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주식을 살 때다 되는 거죠.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우리는 주식 뭐 지수 시장 대형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급등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급등주. 그래서 급등주를 하려면 이제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 테마주를 쭉 봤는데 바이오 종목별 접근, 그 다음에 5G 같은 종목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것은 단기 매매. 그 외에 이제 좀 뭐 일본 수혜주 같은 게 있지만 별로 이거는 뭐 그렇고, 일본 별로 그냥 크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같은 것이 뜨긴 떴지만 이거를 따라가기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화장품이 쫓아간다? 갑자기 뭐 중국 돼지열병 이거 좀 뜬다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길고 뜨거운 테마, 그것을 쫓아가는 게 낫다. 그것을 볼 때에 역시 북한 테마가, 남북 테마가 가장 강하지 않냐. 길고 뜨겁게 할 테마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조금 그 인상을 찌그리는 바람에 남북주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는 것은 남북주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그 자세한 종목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방에 들어오면 알 수 있겠죠. 우리 돈비랑님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에 들어오면은 종목을 어떤 걸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방에 들어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길게 보는 이제 신루타 종목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카카오, NC, 외국인은 지금 I love software라죠. I love software. 제가 좋아하는 쪽이에요, 이게. I love software. 이쪽을 좋아합니다, 제가. 저는 바이오보다는 이런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종목군들 카카오, NC, 아프리카 TV, 카페24, NHN 한국사이버게이트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품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이오를 대체해가지고 뜨거운 테마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뜨거운 테마.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 잘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랑 같이 와서 테마 종목도 좀 하고 장기 신루타 종목 10배 갈 종목들도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편안하게 좀 돈을 벌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 싫습니까? 네. 간단하게 할게요. 광고. 근데 광고를 해야만이 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광고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요랑 같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돈벼락 맞고 싶다님이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실효성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인천요의 신루타 스마트 방송 원래 2개월에 130인데 66 절반 가격에 제가 예, 수선아님 우리 돈벼락님하고 저 친해요. 그리고 ARS 결제는 이렇게 합니다. 02-340-4484 02-340-4484 ARS는 02-3490-4484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 2개월에 66이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남북주의 흐름들 또 증시 전체가 바닥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위치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차분하게 쫓아가서 차분하게 리딩을 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니까 들어와서 한번 요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자나라 삼삼님 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고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는 저는 별로 선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별로 같고 중국은 위안화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국도 좀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많이 당했잖아요. 당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다. 예, 중국과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쪽이 한국과 중국 증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벼락님도 저희 방에 돈벼락 맞으러 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저희 방에 돈벼락 맞으러 오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이나 중국 증시가 절호의 매수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전체 시장보다도 종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무엇으로 수익 낼 것인가가 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쭉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좋은 기회에 잡으시라. 특히 추석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추석 전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아직까지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수요일, 수목금 3일 동안 또 좋은 날들 되시고 저는 내일 밤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아침 7시하고 밤 9시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하니까 이 공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이제 어떤 내용도 좀 얻어가시고 제가 직접적인 종목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시는 분은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JHDJ님
몽님님, 부자나라님, 또 돈비랑님, 금강미님, 초이2874님, 하나나치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또 밤 9시 8호 스님들 들어오셨네요. 재청감자님, 좋은 날들 되시고 이번에 정말 돈 좀 많이 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